맘 읽어주는 스님이랑. 맘 읽어주는 스님이랑. 어서오세요. 마음치유학교 영성북클럽과 함께하는 12월의 책. 이번에 선택한 책은 김선우 작가의 책입니다. 제가 또 우리 김선우 작가 시를 많이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그대 길에서 12월에는 그녀의 시가 아닌 소설을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발원, 요석, 그리고 원효라는 소설입니다. 말 그대로 원효대사 이야기죠.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들어보셨을 그분. 1, 2권으로 이루어진 장편소설이에요. 발원. 원효와 요석의 그 유명한 사랑, 그리고 또 당시 신라 시대의 그 사회상과 또 원효 스님의 사상, 그리고 그 수행의 현장을 아주 균형감 있게 다룬 작품입니다. 우리는 원효 스님 그러면 요석공주랑 스캔들만 이렇게 관심이 있죠. 하지만 그 어른의 그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조차도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쪽 측면만 보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너무나 깊은 분이라서 그렇게 내가 아는 것으로만 해석해서는 참 곤란한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왕이나 귀족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주인이 되는 불국토를 꿈꾸었던 원효, 그리고 요석이라는 여인. 김선우 작가의 손끝에서 부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함께 지닌 입체적인 한 인물로 생생하게 태어났습니다. 김선우 작가가 이 작품을 쓰게 된 그 이유가요. 참 재밌어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인연이 있잖아요, 이분하고. 이거 쓸 때 실제 문자로 이렇게 혹은 전화 와서 많이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잘 담아낼 수 있을까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자료도 많이 찾고 이러시더라고요. 2000년이었죠. 그녀가 첫 시집을 옆구리에 끼고요. 천년고도 경주를 걸으면서 땅 밑에 목소리들이 들리더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모티브를 얻어서 썼습니다. 그때 들었던 여러 목소리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메아리 쳤던 게 바로 원효의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12년 만에 글 감옥을 벗어나서 탄생한 소설이에요. 오늘 그 첫 시간, 첫 페이지부터 함께 읽습니다. 신라는 너에게 무엇이냐? 신라를 사랑한다면 신라와 싸워야 할 것이다. 네 아버지는 네가 화랑이 되길 바라신다. 하지만 형님은 서라벌의 현실을 모르신다. 너는 화랑이 되느니 승려가 되는 게 낫다. 힘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신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세상에 펼칠 수 있다. 힘은 어떻게 가지게 되는 것인가? 어떤 힘을 가져야 그것이 참으로 힘이 되는 것인가? 새벽아, 날이 밝기 직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이니라. 이 새벽을 나는 견디지 못하겠으나 너는 반드시 견뎌내거라.
현실의 벽이 너무 높으니 차선을 선택하여 최선에 이르라는 숙부의 말씀은 언뜻 지혜로워 처세로 들렸으나 새벽은 그것이 도피처럼 여겨졌다. 현실의 장벽과 정면 대결해보고 싶은 열기가 소년 새벽을 사로잡았다. 일종의 오기 어린 집념이라 할 이런 마음의 밑바닥에는 자신을 홀로 남기고 떠난 숙부에 대한 원망과 아버지에 대한 연민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다. 숙부로 인해 마음의 빗살이 들어차자 아버지가 지닌 어둡고 고독한 방이 더욱 잘 보인 것은 뜻밖의 일이었다. 다정의 기쁨을 알게 되자 그와는 담쌓고 지내는 아버지의 그림자가 더욱 쓸쓸해 보였고 아버지가 지닌 한결같은 메마름이 더욱 가슴 아팠다. 아버지의 집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과 아버지의 소망을 들어드리고 싶은 욕망이 한데 뒤섞였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성취함으로써 아버지 앞에 보란듯 당당해지고 싶은 어린아이 같은 욕망도 함께 뒤섞였다. 사랑하면서도 미워했고 인정받고 싶으면서도 도피하곤 했던 그간의 아버지와의 관계들이 조금씩 투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김선우 작가님의 발원, 요석 그리고 원효 1권 12월의 책으로 함께 읽고 있습니다. 신라는 너에게 무엇이냐? 신라를 사랑한다면 신라와 싸워야 할 것이다. 네. 원효 스님의 그 어릴 적의 이름이 새벽이었습니다. 네. 원효, 네. 말 그대로 새벽별인데요. 그 새벽이라는 그 이름으로 자라온 그 어린아이가 이제 그 숙부의 손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죠. 실제로 참 원효 스님의 그 어린 시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이렇게 세상에 큰 획을 긋는 위인들의 삶을 보면 이렇게 부모님을 빨리 여인, 조실 부모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오히려 그러한 아픔이 세상 사람들의 아픔을 좀 더 자세히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자기 속에만 갇혀있지 않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실제 자신의 생일, 태어난 날 생일이 원효 스님의 엄마의 기일이에요. 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 어린 시절에 엄마를 향한 마음이 어땠을지, 또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어땠을지. 그 7세기죠. 이 시기가. 원효 스님이 산 그 때가 신라 시대. 이 시기에 원효 스님이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었던 고민. 그리고 방금 읽은 부분은 원효 스님이 한참 이제 청년기로서 어떤 진로를 택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갈까 고민을 할 때예요. 근데 그 고민 속에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 청년들의 고민이 비추어지는 건 왜일까요? 책을 가지고 사서 읽고 계신 여러분은 내 곁에 있는 누군가, 내 아들, 혹은 나의 형제, 자매, 직장 동료, 혹은 나 자신의 고민을 이 책 속의 원효, 그 젊은 날의 청년 새벽의 고민 속에 비춰보시면 더 가슴에 와닿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화랑이 되느냐, 스님이 되느냐, 어떤 것이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일인가 고민하는 원효의 모습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신라의 질서다. 유민들이 자식을 노비로 내다 파는 게 오늘 서라벌의 현실이듯이 아무나 화랑이 될 수 없는 것도 오늘 서라벌의 현실이다. 뛰쳐 나갈 수 있겠나, 낭두 원효. 마지막 본 숙부의 핏빛 눈자위가 옥장식 정교한 야신의 칼자루에 겹쳐지며 떠올랐다. 화랑도에 들어가느니 승려가 되는 게 낫다던 숙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두 개의 검에서 풍겨나오는 쇠 비린내에 머리가 깨질 듯 아파왔다. 원효의 몸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었다. 현실에 대항하는 힘을 가지고 싶다는 욕망이 무섭게 끌어올랐다. 그와 동시에 현실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는 부조리한 상황이 원효의 마음을 짓밟았다. 강력한 울림을 가진 야신의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들며 웅 울렸다. 그렇다. 자네도 느끼듯이 신라의 상층부는 썩었다. 혈통으로 결정되는 와이라니. 잘 들어라. 원효. 내가 원하는 것은 진짜 힘이다. 아무 힘없는 자들 앞에서나 일이 일비하는 그런 영현내가 아니라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진짜 영웅 말이다. 그대 길 마음 읽어주는 스님이랑 원효 스님에 관한 소설 발원 읽고 있습니다. 새벽, 어릴 때 이름 새벽이죠. 화랑이 될 것인가 스님이 될 것인가 고민을 하던 새벽, 원효 스님의 그 어릴 때 새벽은 결국에는 화랑을 택합니다. 그리고 숙부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준후 공이라는 훌륭한 분을 찾아가게 돼요. 거기서 그 김준후 공의 아들인 보현랑이라는 화랑을 만나게 되죠. 보현랑은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요?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멘토가 되는 사람이랄까요? 보현랑도 원효를 딱 보는 순간, 새벽을 보는 순간 명석함이 금강과 같구나. 내가 그리던 버실세 하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말하자면 원효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화랑의 상을 다 담고 있는 현실의 인물이 바로 보현랑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설에 보면 반대로 온갖 권력과 오용락에 찌들어 있는 그러면서 이 보현지도의 그 이인자가 되려고 늘 대립하는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부처님의 그 본래심을 지키고 사는 보현랑과 반대로 중생심에 헤매고 사는 그런 존재죠. 바로 야신이라는 사람입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그 야신이 원효랑 같이 대립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하는 말들이에요. 낭천제라는 그 화랑을 최고의 화랑을 뽑는 어떤 대회 같은 게 있었거든요. 무술 대회에서 칼을 달고 이렇게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원효의 마음속에는 살생에 대한 그 두려움 혹은 살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깊은 그 양심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칼을 쓰지 않겠다 하고 목검을 들고 싸워요. 그러자 야신은 신라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너무 이상에 사로잡혀 있다.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 것이죠. 참 재밌는 일이 또 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야신이 어디엔가에서 어린 노비를 돈을 주고 사요. 그랬는데 이 노비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원효가 그걸 보고 너무 그 아이가 불쌍해서 자기가 은전을 더 주고 그 아이를 또 샀습니다. 그래서 얘를 집으로 돌려보내줬는데 너무 좋아하겠구나, 아이 어머니 부모님이. 그러고 이제 원효는 갔는데 이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너 왜 왔냐고, 왜 돌아왔냐고 싫어합니다. 그때 야신이 비웃으면서 한마디를 하죠. 너는 지금 현실을 모르고 또 엉뚱한 짓을 한 거다. 저 노비들 그 집에서는 입 하나 더는 게 더 중요한데 너는 그 은전 몇 잎으로 그 그 얄랑한 너의 그 자비심으로 그 아이를 도로 돌려보냈으니 좋아할 리가 있느냐. 자,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깊은 괴리감을 느꼈을까요? 민중을 향한 사랑, 그 깊은 사랑이 바탕에 있었으나 진정으로 민중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민중을 위한다는 게 무엇일까? 이러한 서라볼의 현실에서, 그리고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모두가 권력과 오용락을 향해 쫓아가는 현실에서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민중을 위하는 것일까? 그런 고민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원효는 정처 없이 걷습니다. 그리고 고뇌합니다. 여태 나는 무엇을 위해 그 많은 책을 읽어온 것일까? 책을 손에 잡기 시작한 7살부터 인의 예지신과 덕에 대해 읽고 새겼건만 도대체 그 중에 어떤 언어가 내 것으로 체득된 것일까? 그 언어들은 현실에서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한심하다, 원효. 네 그릇이 참으로 볼품없지 않은가? 이 숱한 부처들이 서라벌 백성 모두를 골고루 굽어보고 계실까? 이렇게 수많은 부처가 계셔도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백성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변화하기 때문에 흘러가는 것인가? 흘러가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인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는 원효의 눈가에 눈물이 길게 흘러내렸다. 말라가는 눈물에 감촉을 느끼며 원효가 까무룩 잠이 든 참이었다. 부처와 협시보살을 위시해 여러 명의 비천상이 꿈속으로 흘러들어왔고 암벽의 북쪽 아래에 새겨진 연불하른 하는 승려의 모습도 또렷하게 보였다. 연불 소리를 실제로 듣는 듯했고 향로에서 풍겨나오는 목향 내음이 느껴지는 듯했다. 한없이 외롭던 마음이 가라앉으며 평화로운 기분이 전신을 감쌌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비천상의 아름다운 보살 하나가 원효의 얼굴 가까이서 들여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희미한 꽃향기를 맡으며 잠에서 깨어난 원효가 막 눈을 뜨려는 잠이었다. 도대체 이 다음 장면에서 누구를 만날기에 눈을 이렇게 딱 뜨려는데 이렇게 향기로운 꽃바람이 불었을까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어떤 인물을 원효는 잠에서 깨어서 만나게 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함께
하는